각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8월 24일, 이제 8월도 주간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 한 주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긴 합니다만, 마지막 한 주, 아직도 무더위가 다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월요일 아침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날씨가 어제 저녁에, 오후에 정말 뜨겁더군요. 한여름 날씨 35도. 확실히 우리가 지구에 무슨 짓을 했는지 고민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다행히 다행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달에 비가 많이 내렸고, 그리고 8월 달에는 폭풍이 와서 더위를 잠깐만 느꼈을 뿐인데, 내년도에는 과연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캐비넛이 골 때리겠는걸? 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잭슨홀 연설이 있는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 흐름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대 지수는 주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주말에는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주말 지수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 지난 주말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존스는 0.98%, 나스닥은 0.44%, S&P는 0.43% 상승했고, 종가가 시초가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흐름들을 보여줘서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52주 최고가 근처에서도 크게 밀려있지 않은, 역시나 미국 시장은 참 관리가 잘 되는 시장이다. 정말 잡티 하나 없는 잔디마당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축구장 같은 앞마당을 보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게 되는 게 미국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좀 다른데요. S&P는 1.43%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0.85%, 나스닥은 2.0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폭이 매우 컸는데요. 5.4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시장은 주식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만 바이백 사건이 있었고요. 바이백이 뭡니까? 재무부에서 장기 채권을 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부의 QE냐라고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국채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국채 매수 세력이 되어서 국채를 사주어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사자는 세력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사자는 세력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예,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서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일종의 QE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누구는 QE가 아니다 절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부가 진행한 QE죠. 그러면 이게 왜 이번 주에 있는 캐비넛을 골 때리게 만드느냐? 재무부는 통화 발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QE는 아니에요. QE라고 하면, 퀀터티 이지라고 하는 것은 발권력을 동원해서 현금을 시중에 뿌리는 거죠. 그런데 재무부 같은 경우는 발권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사줄 수까지는 있는데, 그 채권을 사줄 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요? 단기 채권으로 마련합니다. 단기 채권으로. 자, 그런데 지난번 FOMC 회의 끝나고 캐비넛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캐비넛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발표에서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올라서 알아서 조정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뭐냐면, 금리가 너무 높아요 얘기한 게 아니고, 금리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심하고,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알아서 이걸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톤으로 얘기했죠. 왜냐하면 시중에서 알아서 금리를 올려놓고 있으니 연준에서 나서서 금리 올려갖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시중금리가 높으니 인플레이션이 제어되도록 시장이 작동되고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잘 작동된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작동되고 있는 금리, 즉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기 금리, 그래서 이 금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눌러질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오케이 하지 못했다? 미국 행정부가 대통령이 사인해서 페드 의장을 시켜놨는데
금리 안 낮춰주고 있죠. 그래서 직접 나섰어요. 케빈 워시 대신에 베센트가 직접 나서서 장기 금리를 사서 금리를 낮추겠다. 그런데 발권력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하루만 작동하고 바이백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금리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고스란히 올라갔습니다. 바이백 전으로 완전히 다 올라갔어요. 10년물 4.73이고요. 30년물도 5.276이니까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백 시작 전으로 올라왔고 골 때리는 건 단기물마저 다시 올라가요. 단기물은 오히려 바이백 때문에 더 올라가는 느낌이죠. 네, 느낌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돌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나타났죠. 일본의 엔화를 같이 동조해서 엔화 약세를 일으키게 동조했던 미국, 그리고 바이백까지 시도하는 미국, 그 달러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됐다? 아주 무너졌다. 아주 무너져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극렬하게 상승했던 것은 바로 비트코인, 코인 시장입니다. 리플 가격 완전 미쳤고요. 비트코인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직 상승. 지지라인을 꽤 오랫동안 잘 버티다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얘만 올랐습니까? 원자재 가격 보시면 금값도 사실 주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금값도 4,000대 초반에서 4,661까지 올랐으니까요. 은값도 이제 70에 육박합니다. 구리값도 오르고 있고요. 알루미늄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고, 달러 약세도 상당히 심한데,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다른 통화들도 별로 강세를 못 가는 거예요. 다른 국 유럽도 어렵지, 일본도 어렵지, 뭐 조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간단하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지. 그 자산의 흐름이 부자들은 초부자가 됐고, 중산층들은 하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하위층은 더 하위층, 빈곤자들이 돼가지고 극단적인 K자형 경제인데 윗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줄죠. 금액은 사이즈가 커지고. 그럼 결국은 각 국가별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의 자산에 대해서 일부 세금을 걷어서 좀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힘이 있죠? 결국은 초고액 자산가들은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각국 정부들이 돈을 풀어서 그냥 복지 정책을 하고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막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돈값이 계속 떨어진다. 돈값이 계속 떨어지고 물건값은 계속 오른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바보 되는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어떤 식으로든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국은 그게 어디에 붙었다? 부동산에 붙었다. 미국은 어디에 붙었다? 주식에 붙었다. 주식에 붙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주식에 붙는 게 좋은지 부동산에 붙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수비형이고요. 주식은 공격형이에요. 주식은 공격. 미국의 현재 실태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상 빚도 40조 원이고, 그다음에 그 노동 생산성도 완전히 작살이 났고, 그래가지고 제조업 기반도 완전히 무너졌고, 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공격적 자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수비형으로 진용을 짰던 나라들이 어디냐면, 부동산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들과 은행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나라들이죠. 어디죠? 대표가? 1번. 네. 1번이 지금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뒤집으려고 2013년부터 대대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죠. 이제 7배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도 은행 중심입니다. 주식시장을 띄우긴 했으나 은행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입니다. 이 세 나라, 한국은 근데 되게 독특한 위치인데,
AI 신산업 쪽의 핵심 기업들을 보유하면서 그리고 기업들의 역량이 좋은 거죠. 좋아서 그리고 우리가 워낙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열려있는 어떤 뭐랄까 국민성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주 뭐 운 좋게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그런 나락으로 나간 국가들하고는 좀 이렇게 격이 져 있지만 그 잘 나가던 독일이 나락으로 갔습니다. 근데 금융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비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중심의 체계다 보니까 저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모험 자본들의 형성은 되게 부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이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강한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가 점차 쇠퇴하는 이유, 이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금융에서 딱 갈린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금융 해야 된다. 우리나라 여전히 후진금융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저희 증시각도 TV에서 언제까지 부동산 매달려 있을 거냐. 미래가 뻔한데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기성세대들은 부동산에 매달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세대로서 너무 뻔한데 나라의 미래를 보면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인지는 너무 뻔한데 부동산에 다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다 죽죠. 그거는 중국에서 보여줬고 일본에서 보여줬는데 보여준 거 보고도 배울 수 없으면 우리도 죽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네. 자 이번 주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잭슨 홀 연설이 이제 그 수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3일간 열리게 되고요. 저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말쯤 되면 말이 전해지겠죠. 어떤 그 케빈 호시가 잭슨 연설을 하게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화요일 날 있을 PC 가격 지표 발표입니다. 자, 어떻게 발표될 것이냐? 일단 예상은요. 그 이번에 근원 PC 가격 지수는 그 0.1에서 0.2%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전년 대비로는 3.2에서 3.6 정도가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좀 보고 있어요. 조금 오르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상치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면 뭐 시장 뭐 예상치 내하고 또 아무 일 없듯이 끝날 수도 있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케빈 호시는 도대체 이 장기금리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할 것이냐.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자,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스테이블한 코인이죠. 어디에 스테이블하죠? 가치가 스테이블하다는 건데 그러면 어디에 붙여야 가치가 스테이블해질까요? 달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지금 드러나고 있냐면 이게 그 네트워크 소위 말하는 그 일렉트로닉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뭐라 그래야 되나 통화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냐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요거 관련된 아주 재미난 책 이동현 작가의 책을 읽고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 모셔서 대담도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지금 상황에서 되게 중요하냐면 달러 패깅된 코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상으로 매체가 전달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무역업체들이 결제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근데 현재는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전자상거래처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즉시적으로 결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제 수수료도 매우 적죠. 매우 적어요. 그리고 스위프트망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즉각적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온라인으로 자금 이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근데 어디에 패깅이 됐어? 달러에 패깅이 됐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무역에 통용될 수 있는 코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자기네 나라의 통화 가치를 믿을 수 없는 어려운 나라들 있죠.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남미의 몇몇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돈 받을 때 뭘 받고 싶겠어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그냥 저 핸드폰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저한테 지불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번 비트코인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언제죠? 계엄 터졌을 때 비트코인 난리 났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자기 자본을 그 온라인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왜냐하면 달러로 패깅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제 수단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그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해 주는 수단이면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 중에 무슨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거래가 많이 되겠어요? 국제적으로. 원화 패깅, 엔화 패깅, 마르크 패깅, 유로화 패깅, 달러 패깅. 뭐가 제일 많이 되겠어요? USDT. 미국 달러 패깅이 제일 많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그 캐비넷도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진짜 미국 대단해. 트럼프가 지금 코인으로 수조를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하원은 이미 클래리티법이 통과됐거든요. 상원에서 대기 중인데 상원에서 민주당에서 미국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윤리 조항을 걸었어요. 이런 비트코인 코인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이권 챙기지 못하도록 요거를 윤리 조항을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인을 안 하고 있대.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 통과를 안 시켜주고. 그거 빼라 그거지. 그거 빼라. 근데 개인 사생활을 네가 왜 그래? 이런 거죠. 대통령은 사생활 없어? 대통령은 사업 못해. 나 원래 사업가인데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야, 우리나라하고 진짜 정서 진짜 다르다. 그쵸? 우리는 주식도 못 사는데 정치하거나 뭐 이렇게 고위 관료되거나 이러면 고위 공무원 되고 이러면 주식도 거의 못하죠. 한 종목당 3천만 원 사면 바로바로 보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조사받잖아요. 너 그 회사하고 무슨 관계? 너 삼성전자하고 무슨 관계야? 너 지금 삼성전자 밀어줄라 그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되니까 우린 못하게 하잖아. 근데 미국은 주식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코인 쪽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왜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냐면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최고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겠죠.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에 패깅됐다 그랬어요? 달러에 패깅됐어요. 달러에 패깅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매체에 돈이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존재해야 돼? 어떻게 이게 핵심. 자, 이미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를 사야 돼, 얘가? 뭐를 사야 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매체는 뭐를 사야 달러 패깅 되겠어요? 그렇지. 채권 사야죠. 채권. 무슨 채권 사겠어요? 그렇지, 정재엽님. 딩동댕. 훌륭하십니다. 미국 단기채를 사야 되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네. 미국 단기채를 사는 거죠. 예. 그럼 미국 단기채를 사면은 재무부가 어떻게 돼? 주머니가 빵빵해지잖아. 주머니가 빵빵해지면 뭐를 하겠어? 바이백을 하겠지. 바이백을 하겠지. 근데 그 규모가 얼마다? 그게 2, 3조 달러라는 거예요. 2, 3조 달러. 예상하고 있는 게 2, 3조 달러. 그러면 미국 장기채 금리 어떻게 된다? 쭉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게 가치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격과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가격과 연동하는데 달러를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미쳤어? 달러를 들고 있게? 달러 단기 채권으로 이자 받으면서 달러를 들고 있는 거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나눠서 이렇게 하겠죠. 맞죠? 그렇게 하면 달러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3개월 지나면 달러로 바뀌잖아. 이자 받으면서. 자, 3개월 금리 어떻게 돼요? 다시 볼까요? 3개월 금리. 네. 3개월 금리 3.8이잖아요.
3개월마다 3.8, 그러면 1년에 4번밖에 돌리면 3.8%, 1조 달러당 얼마가 떨어지는 거야.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스템 등을 제공해 주면서도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상계물 금리 가지고 있고 자기는 이자 지급, 그 법에 이자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자 지급 안 하고 그거 먹어버리면 되거든, 이자를. 그럼 떼돈 벌지. 떼돈 벌죠. 시스템 다 주고도 그냥 안전빵이잖아. 세상 안전빵. 그쵸?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그동안에 코인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한번 대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쓰신 분과 대담을 하니까 더 깊이 있는 대담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것과 관련된 언급이 과연 심포지엄에서 과연 있을까 없을까도 관심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츄에이션은 뭐냐? 그 시장에서 알아서 금리가 높아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거라고 케빈 러시가 얘기했는데 장기금을 내리겠다고 재무부에서는 이걸 찍어 누른 거예요. 바이백으로. 그러니까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가 선박이 많아졌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발언은 CNN에서 보도하는 바인데요. 케플러의 원유 분석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더 잃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가로 확인되겠죠? 오늘 아침까지 나온 유가는 기억해 주세요. 지금 브렌트는 대략 93달러 내외, 그리고 WTI는 86달러대입니다. 자, 요 말이 사실이면 요게 가격이 결국 떨어지겠죠. 브렌트가 팔자 앞에 바로 보겠죠. 예. 그런데 이게 꼭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지금 이란에서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제 전쟁을 좀 끝내자.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위험을 느꼈을 때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얘기했고, 강경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계속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제재안이 이제 세게 붙을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내부. 네, 이란 내부가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같이 얘기 나눠야 되겠고요. 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그동안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엔비디아의 실적 흐름 보면, 네. 최근에 816억 달러까지 분기 매출이 늘어났고요. 주당 이익은 1.87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지난번에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는 910억 달러입니다. 하나 120조가 넘는 돈이죠. 910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른쪽에 제일 위쪽 오른쪽 하얀 글자 보면 시장 컨센은 910을 예측했는데 919억 달러를 예측하고 있고요. 주당 이익을 2.08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적을 예측치를 달성해도 주가 상승폭이 아주 월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서 되게 둔탁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지금 지난 4년간 얼마나 많이 움직였냐면 23년도에 약 9% 올랐고요. 24년도에 171% 올랐고 25년도에 거의 39% 올랐습니다. 올해도 15% 올랐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잘해도 이제는 감마값이 떨어지는 거지.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이던스 중에 중요한 가이던스가 뭐냐면 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엔비디아가 서버 값을 1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서버 값을. 자,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반영될 것이냐. 지금 블랙웰 시스템에 또 내년부터
15% 인상 가격을 받을 것이고 베라루빈도 15% 인상 가격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나올. 자, 그러면 총 매출은 꽤 많이 늘겠죠? 총 매출이 15% 가깝게 오르겠죠? 예, 그리고 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입니다. 이익률은 기존에도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도 70% 후반 정도, 75% 정도 수준.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말고. 과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매출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예측치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트로픽이 IPO를 하게 되는데요. 그 IPO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1조 달러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마지막 자금 조달의 평가를 받았던, 너 이걸로 이걸로 쳐줘서 너희한테 투자할게 했던 게 9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건데, 지금 2조 달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조 달러. 근데 월간 연환산 매출이 650억 달러를 지금 돌파했다고 나오고, 지금 740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는 한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조 달러 과연 역사상 최대 기업 가치 규모인데 될지 좀 봐야 되겠고, YMTC도 IPO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대략 IPO를 이번 주에 하게 되고요. 330억 위안, 약 49억 달러를 조달 계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는 대략 410에서 490억 달러 사이 어디쯤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XMT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죠. YMTC는 수량 기준으로 전 세계 3위 낸드 플래시 공급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온 루머 비슷한 뉴스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 행정부 당국이 애플에게 CXMT의 메모리와 YMTC의 메모리를 사용을 승인할 것 같다. 정상회담에 대한 선물로, 이런 루머 뉴스가 돌고 있는데 요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굉장히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죠. 단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실적이나 이런 거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24일 날 예정했던 파업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날 17자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 규모, 그 다음에 상여금 50% 인상, 그 다음에 해고된 조합원 복직, 이걸 두고 논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별도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아틀라스 로봇 도입 이후 고용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야? 로봇을 그럼 진짜 쓴다고? 근데 왜 로봇 안 움직여?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이거 현대차 로봇 기업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노조가 로봇 때문에 잘릴 거라고 생각할 정도면? 그렇지 않나? 근데 로봇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 신기하네.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닐 카스카드의 발언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월에 이분이 25bp 인상하자고 했던 분인데요. 일단 다음번까지 계속 데이터 보겠다고 말했고요. 현재 2% 목표로 복귀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 지난 5년간 목표 복귀 예상 시점이 반복적으로 미뤄진 만큼 결국 지금은 여전히 추가로 대응해야 할 때, 즉 인상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했고요.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에너지 가격을 통해 미국 경제와 물가에 미친 영향이 커지고 물가 목표로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가 충격이 지정학적 요인에서 비롯됐더라도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 연준의 책무와 정책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무역과 관세 갈등은 지난 5년간 물가를 높인 공급 충격 가운데 하나이며 무역 관계가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면 기업이 적응하면서 물가 영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하고 지난 주말에 관세 협상 깨졌어요. 그래서 50% 관세 매긴다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공방이 지속되면 중동 분쟁과 마찬가지로 물가 충격의 지속 기간이 연장되고 목표
주가 그 복귀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제일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여기 7번으로 써 있네요. 현재 4.7%로 10년물 금리는 높지만 역사적 평균과 비교하면 그 뭐야? 최근 역사적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높지만 장기 역사적 평균하고 비교할 경우에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채 시장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고민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경력이 20년 언더로 된 사람들은 지금 국채 금리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는데 그 이상 된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에도 그랬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상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고민된 건 금리는 무척 높고 회색 코플스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한번 들이받을 것 같아라고 그동안에 계속 얘기 드렸는데 일단은 뭐 그건 있는데 미국 경제 체력이 좋으면 금리 높은 걸 견딜 수 있어요. 예. 과거에 90년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 아니면 미국의 40조 달러의 부채가 미국을 짓누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된 상태면 경기 하강 뽀개진다고 모두 다 얘기했어요. 모두 다. 기억나십니까? 22년도에 미국 경기 뽀개졌나요? 안 뽀개졌잖아. 안 뽀개졌다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몰라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 본방이 끝나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라이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